강원도 대관령을 넘어가는 9시간 동안의 눈보라. 속 운전이 좋은 생각이라고 왜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나는 여전히 동화 같은 삶을 꿈꾸고 있었나 보다. 수진과 내가 막 결혼했을 때 믿었던 그런 삶 말이다. 7년은 긴 시간이다. 사람은 변한다. 나는 변했다. 그녀는 더 많이 변했다. 도로는 반쯤 빙판이었고 하늘에선 눈이 너무 쏟아져 앞차의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달렸다. 1km, 또 1km.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깜짝 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니, 나는 어리석게도 굳은 결심을 했다. 아내의 생일 주말에 선물을 들고 나타나 우리가 여전히 평범한 부부인 척 연기하기로. 그녀는 처제인 미영의 집에 머물며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즐기러 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바빠서 못 간다고 둘러댔다. 사실은 휴가를 내고 운전해서 가고 있었지만 호텔을 예약하고 근사한 한정식집을 잡고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인 성심당에서 케이크까지 준비했다. 완벽한 생일이 될 터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9시간에 걸친 지옥 같은 운전 끝에 오후 4시쯤 미영의 집에 도착했다. 제설차가 다녀가지 않아 녹담한 눈무더기가 쌓여 있어 주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결국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야 했다. 눈을 헤치고 걸어가는 동안 뺨을 때리는 찬 바람 속에서도 젖지 않게 분홍색 케이크 상자를 꼭 껴안았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땐 이미 무릎 아래로 청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다. 생일 축하해, 여보. 나는 속으로 되뇌며 예전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따뜻한 감정을 끌어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노크를 하거나 나왔다고 외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과 미영이 부엌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아까 문자 왔더라. 아내가 말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꼼짝 못한다나 뭐라나.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멍청한 놀이에 갇혀 있는 거겠지. 그러게 미영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준호 형부는 실제 대화보다 이어폰 끼고 있는 걸 더 좋아하잖아.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가끔 듣던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다. 뼈가 있는 조롱이었다. 내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고 나는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변했다. 그 사람이 지루해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나만의 주말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야. 그 인간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야, 미영아. 만약 오늘 밤 내내 그 인간이 하는 똑같은 레퍼토리 3개. 그러니까 캠핑 가서 길 잃은 얘기나 편의점, 알바생 농담 따위를 또 들어야 했다면 나 진짜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 미영이 킥킥거렸다. 적어도 여기 와서 내 황금 같은 밤을 망치진 않잖아. 도로 사정도 엉망이고.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아유, 빙판길 운전하라지 뭐. 안 오겠다고 선택한 건 그 사람이잖아. 만약 이 날씨에 기어코 오려고 했으면 난 그냥 눈알이나 굴리면서 어디 처박히든가 말든가 했을 거야.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린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진짜 차라리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보험금이라도 타게. 그 뒤에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누가 남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어? 그때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였다. 아니면 적어도 몇 달은 조용하겠네. 맨날 내 귀에 대고 떠들어대잖아? 그들은 웃었다. 남편인 내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랑에 처박히거나 더 심한 꼴을 당하는 상상을 하며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속이 뒤틀렸다. 케이크 상자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갑자기 수진의 목소리가 교활하게 바뀌었다. 참, 며칠 전에 내가 폰 만지작거리다가 데이팅 앱을 새로 깔았거든. 그냥 뭐 있나 궁금해서. 야, 미영아. 내가 누구랑 매칭됐는지 알면 뒤집어질걸.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진짜 거물이야. 나는 뒷목이 쭈뼛 서는 공포를 느끼며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데이팅 앱이라니 우린 아직 부부다. 비록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해도
이건 그녀가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미영이 놀란 듯 숨을 들이켰다. 미쳤다. 진짜. 어디 봐봐. 폰을 넘겨주며 화면을 슥슥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들렸다. 내가 몰래 찍었어. 짧은 영상인데 봐봐. 크기 보이지? 준호랑은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년간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았어. 그들은 불법 복제폰을 자랑하는 고등학생들처럼 낄낄거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내 아내는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처제에게 그걸 자랑하며 나를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가슴에 칼이 꽂힌 기분이었다. 미영이 격한 웃음을 터뜨렸다. 대박 진짜 크다. 그래서 둘이 정식으로 사귀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엔조이? 수진이 킥킥거렸다. 지금은 엔조이지. 근데 준호가 알면. 어휴. 완전 무너질걸? 그래도 쓸모는 있어. 특히 생명보험 쪽으로. 그 인간이 내 즐거움을 방해하려 들면 눈보라 속으로 운전하라고 부추겨야 할까봐. 미영의 대답은 고개를 돌린 듯 작게 들려왔다. 너 진짜 못됐다. 그냥 제발 멀리 떨어져 있길 바라자고. 넌 이번 생일 즐길 자격 있어. 대화 주제는 다른 것으로 넘어갔지만 내 귀에는 이명이 너무 크게 울려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 아내는 키 크고 거시기가 엄청 큰 낯선 남자랑 뒹굴고 있고 나는 목숨 걸고 케이크 배달이나 하고 있었다. 게다가 보험금 타 먹으려고 내가 사고 나길 바란다니. 차가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충격 반, 분노 반이었다. 손이 떨렸다. 문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다. 들어가자. 내 얼굴을 보여주자.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게 해주자. 나는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다. 따뜻한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부엌은 복도 바로 옆이었다. 수진과 미영이 좀 돌아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은 내 뇌리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수진은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을 벌렸다. 준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미영은 폰을 손에 든 채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질 않았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이 꽉 막혔다. 나는 조리대로 걸어가 분홍색 케이크 상자를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돌아 나왔다. 수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미영이 잠깐만요. 설명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눈보라치는 밖으로 나와 귓가에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로 돌아왔다. 손에 감각이 없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나는 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시동을 걸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뜨겁고 격렬한 눈물이 터져 나와 차갑고 건조한 겨울 공기와 섞였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배신했다. 비웃었다. 죽길 바랐다. 내 첫 반응은 휴대폰 녹음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까 막판에 떠오른 선물 아이디어를 녹음해 두려고 켜뒀던 것이었다. 확인해보니 내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거의 1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 떠 있었다. 그 수치스러운 대화 전체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아내가 불륜을 자랑하고 내 남자 구실을 조롱하는 내용이 지워버려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직감이 간직하라고 속삭였다. 증거. 아니면 적어도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줄 뚠츠로서 그날 밤 나는 8만 원짜리 허름한 모텔을 잡았다. 방에선 쩐 담배 냄새가 났다. 폰을 끄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묘사했던 그 남자의 디테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몸이 버텨내질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생명보험 발언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다음 날 아침 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있었다.
하나도 읽지 않고 가장 친한 친구 태호에게 문자 하나만 보냈다. 야, 수진이랑 무슨 일 생겼어? 며칠만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냐? 태호 당연하지. 문 안 잠갔어. 냉장고에 맥주 있다. 그렇게 나는 다시 9시간을 운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내가 휩쓸려 가길 바랐던 바로 그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가지며 서류며 중요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챙겼다. 그녀 차는 없었다. 아직 미영이네 있나 보다. 잘 됐군. 나는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걸 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서였다. 그러고는 집을 빠져나와 태오네로 향했다. 그게 3일 전이다. 그동안 그녀는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눈물 섞인 음성 메시지부터 분노에 찬 문자까지. 참 가관이었다. 문자 하나는 당신이 오해한 거야. 다른 하나는 내 생일 주말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 번째는 믿을 수가 없네라고 징징댔다. 바람 피워서 미안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내 뒷담화를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인정도 없었다. 나는 모든 비밀번호, 은행 계좌, 이메일, SNS를 바꿨다. 그리고 공동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공동 예금 계좌에서 내 몫의 절반을 인출한 뒤 상사에게 적어도 일주일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무감각했지만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 모든 게 수정처럼 투명해졌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나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태온의 집으로 옮긴 다음 날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에게 보험 관련 녹음 부분을 들려줬다. 그가 펄쩍 뛰었다. 세상에, 준호야. 그가 나직이 말했다. 진짜 최악이다, 친구. 그는 다 알지도 못했다. 그녀가 그 남자의 크기를 어떻게 자랑했는지, 그 잠자리가 더 좋았다고 말한 것까지는. 그 디테일을 공유하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 상처 입었나 보다. 4일째 되던 날, 내 안에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불륜에 대해 직접 따지기로 결심했다. 단,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자로 했다. 녹음된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했다. 데이팅 앱 안다. 거물하고 잤다고 자랑한 거 안다. 나보다 좋았다고 한 거 안다. 부인하지 마. 그러고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워버렸다. 지금은 내가 아는 걸 비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내버려 두자. 거짓말하고 싶으면 실컷 해보라지. 우리에 대한 환상은 깨졌고 그 자리에 더 차갑고 계산적인 내가 들어섰다. 나는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랑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알게 된 그녀의 아이클라우드 비번을 알고 있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뒷조사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다 그녀가 폰에 그 남자 영상을 저장해뒀다고 떠벌리던 게 생각났다. 그래서 태호가 자던 어느 날 밤, 참지 못하고 내 노트북으로 그녀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발견한 것은 끔찍했다. 그녀는 진짜로 그 짧은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 어두운 침실이었다. 그녀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침대 옆에 서 있는 키 크고 근육질의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자의 실루엣은 보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아래로 비추며 킬킬거렸고 그 남자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얼굴도 신원도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틀림없는 내 아내였다. 봐봐, 준호보다 훨씬 낫지? 미쳤다니까. 그녀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영상을 끝냈다. 귀가 화끈거렸다. 가슴이 옥죄어 왔다. 혐오감, 비통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매일 밤 내 품에 안겨 잠들던 아내가 낯선 남자 때문에 침을 흘리며 내가 그녀 성에 안 찬다고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을 USB에 다운로드했다. 그러고는 왜 그랬는지 완벽히 설명할 순 없지만 아마 분노 때문이거나 뒤틀린 통제욕 때문이었겠지만 익명으로 그 영상을 올리기로 했다.
전체는 아니고 짧은 부분만. 네이트판에 들어가서 바람 피운 배우자를 폭로하는 게시판을 찾았고 아내가 바람 피운 걸 알았다. 심지어 자랑까지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개인 정보는 없었고 실명이나 얼굴도 언급하지 않았다. 남자는 식별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챌 수 있었기에 그녀에겐 치명적인 수치심이 될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집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좋아라고 말하는 짧은 클립을 첨부했다.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인터넷 세상은 예측 불허였다. 자고 일어나니 난리가 나 있었다. 메일함이 터져 나갈 듯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인이거나 온라인 친구인 듯했다. 다들 경악했다. 한 사람은 이거 수진이 아니야? 세상에. 라고 썼고 다른 사람은 야. 아무리 그래도 아내 사생활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응원하며 내가 그녀를 폭로한 게 정당하다고 했다. 마치 기괴한 가십거리의 장 같았다. 정오가 되자 내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장인어른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김서방 그 게시물 봤네.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리게. 내 딸을 아주 망신을 주고 있더군. 당장 전화하게. 좋게 말할 때. 그걸 듣고 쓴 웃음이 났다. 딸을 망신 줘? 그녀가 먼저 날 망신 줬는데. 내 생명보험금 타내려고. 내가 죽길 바랐는데. 어떤 놈 거시기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1시간 뒤 그가 다시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나도 모르게 억눌려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보세요, 김서방. 그가 소리쳤다.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런 더러운 걸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어? 내 딸이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네. 장인어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 바 아닙니다.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 귀한 따님이 내가 사고 나서 죽으면 보험금 탄다고 좋아하더군요.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고요. 존중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한테 눈꽃만큼의 존중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내 어조에 놀란 게 분명했다. 예전에 나는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순한 사위였으니까. 하지만 그 시절은 끝났다. 결국 그가 쏘아붙였다. 자네 증거도 없잖아. 이딴 거짓말 당장 그만두고 올린 거 삭제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맞받아쳤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행운을 빕니다. 신상 정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올렸을 수 있죠. 어쩌면 그녀가 자랑하던 그 키 큰 놈일 수도 있겠네요. 그놈이 소문내고 다니는 걸 수도 있죠. 바람난 딸 간수나 잘하시고 지옥에나 가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독설이 자랑스럽진 않았지만 기묘한 통쾌함이 있었다. 더 이상 좋은 사람 노릇은 안 해. 그 와중에도 수진의 애걸복걸하는 연락은 계속 무시했다. 카톡, 문자, 사내 메일 계정으로까지 연락이 왔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다. 술 취해서 한 실수였다. 데이팅 앱은 그냥 재미로 한 거다. 미영이한테 자랑하려고 그냥 작다고 한 거다 등등. 미안해, 당신 죽길 바랐다는 말. 취소할게라거나 당신 망신 줘서 미안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다 문자 어조가 바뀌었다. 방어적 태도에서 분노로. 영상 올린 거 당신이지?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줘? 다들 나한테 물어보고 아빠는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당신 진짜. 내가 심한 말을 했을진 몰라도 이건 선 넘었어. 당신 이럴 권리 없어. 입안이 썼다. 화면을 노려보았다. 권리가 없다고?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짓의 절반도 할 권리가 없었지만 난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반응하지 않았다. 주말에 재무설계사인 민석을 만나 우리 재정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지 의논했다. 알고 보니 수진의 빚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직전이었고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내역에 내가 모르는 쇼핑 전용 카드까지 있었다.
아마 새해인 뒷바라지나 쇼핑 중독을 채우려고 돈을 썼겠지. 알게 뭔가. 이혼하실 겁니까? 민석이 통장 내역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그냥 증발해 버리고 싶었지만 집이 공동 명의였다. 해결해야 했다. 민석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일단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부채를 동결하세요. 그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죠. 이 난장판이 시작된 지 2주차. 나는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때 미영이 마트에서 나를 덮쳤다. 냉동 피자 코너 앞에서 태호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녀가 등 뒤로 다가왔다. 형부, 조용히 불렀다. 돌아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의 미영이 있었다. 장바구니에 패딩 점퍼 하나가 들어있었다. 처제,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언니가 걱정돼서 미치려고 해요. 그녀가 운을 뗐다. 언니 지금 집에서 폐인됐어요.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 얘기도 했고 형부가 은행 막은 얘기도 다 했어요. 들어봐요. 두 사람 오해예요. 언니가 말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형부한테.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내 거시기가 작다고 대놓고 말했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침대에서 나보다 훨씬 낫다고 했고 내가 사고 나서 보험금 타면 좋겠다고 했어. 그게 오해가 아니야, 처제. 그건 배신이야. 미영의 뺨이 붉어졌다. 그냥 대화 좀 해봐요. 일이 너무 커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수군대요. 아빠도. 아빠가 형부한테 전화했잖아요. 나는 으르렁거렸다. 지지라고 해. 그리고 언니가 그 영상 때문에 창피하다고 하면 그냥 놔둬. 당해도 싸. 피자를 냉동고에 다시 던져 넣었다. 그거 알아? 난 볼일 다 봤어. 나는 미영의 부름을 무시하고 돌아섰다. 이제부턴 이렇게 할 거다. 그들의 조종질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어.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수지는 내가 현관 자물쇠를 바꾼 걸 알았다. 악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내 자산을 보호해야 했으니까. 같은 날 태호 집 식탁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태호가 문을 열러 갔다. 몇 분 뒤 창백해진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왔어. 그가 중얼거렸다. 울면서 나랑 얘기하겠다고 난리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구석에 몰리는 기분도 이제 지긋지긋했다.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다. 수진이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다. 며칠 밤은 샌 것 같았다. 준호 씨, 그녀가 흐느꼈다. 왜 말을 안 해? 다 동결시키고, 자물쇠도 바꾸고, 우리 집이잖아. 나는 팔짱을 꼈다. 넌 그럴 자격 없어. 있어, 나도 있어. 대출금 절반 내가 냈어. 너랑 내 남친들로부터 내 집을 지킬 권리 나한테도 있어. 아니면 여럿인가? 잘 기억도 안 나네. 바빠서 좋겠네, 아주.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너무 불공평해, 이 나쁜 자식아. 우린 부부야. 날 쫓아낼 순 없어. 난 그저 외로웠고 멍청한 실수를 한 거야. 100번도 더 말했잖아. 그냥 농담이 지나쳤던 거라고. 농담. 내가 비웃었다. 아니, 거짓말로 빠져나갈 생각 마. 나 다 들었어. 녹음도 했다고. 기억나? 아니면 미영이한테 자랑하던 그 대물 때문에 기억 상실이라도 걸렸나?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 날 미행한 거야? 믿을 수가 없군. 부부 사이에 데이팅 앱 간 건 너잖아. 그녀가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내 가슴을 밀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났다. 즉시 태호가 옆에서 끼어들어 손을 들었지만 내가 내버려 두라고 손짓했다. 그녀가 내 얼굴에 삿대질했다. 그 영상 올린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아빠가 변호사 선임했어. 사생활 침해라고. 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하나도 후회 안 해. 고소해봐.
내 나머지 더러운 행각들이 다 까발려졌을 때 내 잘난 아빠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그리고 그 키 큰 놈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 사람 끌어들이지 마.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잤을 뿐이야. 그럼 처제한테 침대에서 나보다 낫다고 자랑질은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쏘아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넌 가족들 앞에서 날 망신 줬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내가 죽길 바랐어. 이제 와서 사생활 침해니 뭐니 징징대지 마.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진짜 죽길 바란 건 아니야. 맹세코 아니라고. 말꼬투리 잡지 마. 그냥 화풀이였어.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 세상에, 준호 씨. 당신은 진짜 이기적이야. 항상 당신만의 세상에 살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잖아. 미쳤군. 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당신은 아주 멀쩡해 보이던데? 새 애인이랑 희희낙낙하고. 그녀가 다시 내게 달려들어 내 팔을 붙잡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들여보내줘. 그 집 내 집이기도 해. 내 인생까지 뺏어갈 순 없어.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떼어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거대한 데이팅 앱 남친 알고 있어. 문자 몰래 찍은 영상 다 알아. 미영이한테 얼마나 끝내준다고 했는지도 알아. 그러고도 내가 널 집에 들일 것 같아? 그녀가 목이 메어 울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신이 나랑 아무것도 안 해줘서 속상했어. 그래 미영이한테 센 척 좀 했어. 하면 안 될 말 했어. 하지만 당신이 그 영상 올린 건 선 넘은 거야. 이제 다들 날 걸레 취급해.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아? 처제 앞에서 남편 남자구실 못한다고 조롱하는 것보단 덜할걸.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아쳤다. 태호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야. 그녀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을 뛰쳐나갔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차 시동 거는 소리, 진흙탕에서 바퀴가 헛도는 소리, 그리고 정적. 태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길게 숨을 내쉬며 나를 힐끗 보았다. 와, 살벌하네. 나는 그저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살면서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한편으론 말이 술술 나왔다는 게 놀라웠고, 다른 한편으론 씁쓸한 통쾌함이 느껴졌다. 전쟁을 시작한 건 그녀다. 난 끝낼 뿐이다. 그날 밤 익명 댓글들을 훑어보다가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다. 자칭 그녀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추가 글을 올렸다. 불륜 영상 속 목소리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그녀 친구들은 다들 멘붕인데 누가 올렸는지 증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다들 질투심에 눈먼 새 남친이 올렸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극히 크고 까무잡잡한 놈이라고 생각하나 보군. 잘 됐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라지. 나는 나를 비난하는 댓글과 응원하는 댓글을 번갈아 읽으며 묘한 중독감을 느꼈다. 한편 모르는 번호로 계속 문자가 왔다. 아마 그녀 친구나 가족들이 욕을 보내는 거겠지. 다 무시했다. 내가 이 이야기의 악역이라면 그렇다 치자. 적어도 내 이야기의 주도권은 내가 갖 테니까. 3주차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잡았다.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였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눈매가 매서웠지만 자신감 없어 보이는 헐렁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혼전 계약서는 있습니까? 그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일찍 결혼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부정행위나 재정적 비위 사실을 입증하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유포는 보복성 혹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죄책감을 삼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익명으로 했어요. 저라는 걸 증명 못할 겁니다. 그가 알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의심한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회색지대니까요. 하지만 앞으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빌미를 주지 마세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의구심이 들었다. 아내를 망신 주려고 사생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나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다 그녀의 킥킥대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준호랑은 비교도 안 돼. 미쳤어. 수치심이 밀려왔고 일말의 후회는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진행하죠. 그녀가 제 재정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빚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법적 별거 조치부터 해서 새로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시고 그 후에 이혼을 확정할지 결정하시죠. 서류에 서명했다. 이달 말까지 그녀에게 서류를 송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도 편이 갈렸다. 내가 사고 나서 죽길 바랐다는 게 끔찍하다며 날 지지하는 문자도 있었고 부부 사이에 은밀한 일을 까발려서 망신을 줬다며 비난하는 문자도 있었다. 중립은 없었다. 인맥이라는 압력밥솥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의 친구였던 지영이 뜻밖의 솔직한 문자를 보냈다. 준호 씨, 제 알바 아닌 거 알지만 유감이에요. 수진이 원래 좀 못된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네요. 끝내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해요.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요. 2번이나 읽었다. 다른 사람이 수진의 잔인한 면을 인정해주니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녀의 독서를 그냥 좀 센 유머 감각 정도로 치부해왔으니까. 사건 4주차. 수진이 멘탈 붕괴 상태라는 소문이 돌았다. 유출된 사진이 더 있는지 찾느라 하루 종일 폰만 들여다보고 그 거물 남친이 영상을 더 가지고 있을까봐 편집증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장인어른은 이성 잃고 날 독사 같은 놈이라 욕했지만 내가 올렸다는 증거는 없었다. 우리 집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녀가 돌아와서 바뀐 자물쇠를 보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모양이었다. 내 인생을 망쳤다는 눈물 섞인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주 조금은 고소했다. 그러다 다시 상기시켰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했었다. 아니, 내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녀의 어떤 버전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건 옛날의 나다. 지금의 나는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5주 차쯤 되자 기류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수진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다.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사치스러운 파티도 끊었으며 과거에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다닌다고 했다. 미영이 문자를 보냈다. 언니 예전이랑 달라요. 형부.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배신감 느끼는 거 알지만 용기 내서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재정 관리랑 자기 개발 모임도 나가요. 처음엔 코웃음 쳤다. 잘 됐네. 새로운 취미 생겨서.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피해자 연기 중인 걸까? 생각을 지워버렸다. 변호사가 최종 별거 서류를 준비 중이었고 나는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다. 그녀가 인생을 고쳐 쓰고 싶다면 혼자 하게 놔둘 생각이었다. 결정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6주차 어느 화요일 차고에 두고 온 공구를 가지러 옛집에 들렀다. 놀랍게도 수진이 있었다. 트레이닝복에 후드티 차림, 헝클어진 포니테일.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다. 부엌 창문으로 나를 보고는 뒷문으로 나왔다. 나는 화낼 준비를 하며 가슴을 폈지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필요한 거 가져가.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했다. 방해 안 할게.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들을 뒤져 공구함을 찾았다. 그녀는 문 근처에 서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준호 씨, 그녀가 작게 불렀다. 나 미워하는 거 알아. 이해해.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 농담들, 속인 거, 보험금 얘기까지. 내가 멍청했고 잔인했어. 미영이 부추김에 넘어가서 험한 말 한 것도. 내가 널 등졌어. 잘 됐네. 하지만 내가 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녀가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알아. 하지만 나
노력 중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증거를 원하면 상담 일지라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지. 그냥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살이 빠졌다. 눈밑이 취했다. 화장도 안 했고 명품 옷도 없었다. 그 순간 몇 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보였다. 여리고 불안해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던 여자. 하지만 곧 그 영상 속 목소리가 떠올랐다. 집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좋아. 이를 악물었다. 그래. 할 말 다 했으면 난 간다. 그녀가 침을 삼켰다. 준호 씨, 제발. 강요 안 할게. 그냥 내가 변했다는 것만. 용서는 못해도 믿어주라. 나는 대꾸 없이 차고를 나갔다. 그날 밤, USB를 찾아 영상을 다시 봤다. 그녀의 낮은 낄낄거림, 나를 조롱할 때의 그 노골적인 흥분을 꾹 참고 지켜봤다.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아마 그녀의 새로운 회개 모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나 보다. 이게 진짜 그녀다. 앉아 있는데 새로운 쓴맛이 올라왔다.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변한 척 연기하는 거야. 평판 관리하려고. 몇 주간 키워온 정당한 분노가 더 무거워졌다. 되돌릴 수 없어. 며칠 후 전에 나를 동정했던 수진의 친구 지영에게서 뜻밖의 문자가 왔다. 단톡방 캡처 사진이었다. 수진이 사람들에게 내가 영상을 올렸을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도 알아. 그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비난할 순 없어.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 단순한 고백. 내가 했더라도 날 비난할 수 없다는 말. 이전의 멘붕 상태에 비하면 기묘할 정도로 성숙한 태도였다. 하지만 나는 지영에게 소설 잘 쓰네라고만 답했다. 8주 차, 장인어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싸우려고 건 거 아닐세. 그냥 궁금해서 받았네. 그가 지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집사람이 너무 걱정해서 우린 소송 안 하기로 했네. 걔도 다 컸으니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내가 자네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네. 충격에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과라고? 그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 말이 맞아. 걔가 큰 실수를 했어. 영상 유출은 여전히 못마땅하지만 걔가 자네를 끔찍하게 대했다는 건 인정하네. 진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더군. 언젠가 두 사람이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길 바라네. 내 첫 반응은 꺼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숨만 나왔다. 뼛속까지 피로가 스며들었다. 들으세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납니다.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그녀가 대화하고 싶으면 제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가 헛기침을 했다. 실망감이 역력했다. 알겠네. 그냥 희망사항이었어. 뭐 그러시든가요. 행운을 빕니다. 김서방. 더 기다리지 않고 끊었다. 평소 같은 승리감은 없었고 공허함만 남았다. 9주 차.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다. 직장이 아니라 집으로 보냈다. 그 정도로 잔인하진 않으니까. 1시간 뒤 전화가 왔다. 그녀였다. 음성 메시지. 준호 씨 서류 받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반대하진 않을게. 빠지고 싶다면 사인할게. 하지만 가능하면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어. 적어도 그 정도 솔직함은 빚졌잖아. 다음 날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점심때쯤 도착했다. 그녀가 씁쓸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 영상. 부모님도 보셨어. 직장 동료들, 친구들도 다 봤다고.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들어갔다. 집이 산했다. 이삿짐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대형 TV가 없어졌다. 뭔가 이상했다. 불륜 자랑하는 영상은 내가 직접 찍었잖아. 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처제한테 보여주라고 한 적 없어. 네가 날 망신 줬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다 망쳤어.
나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인터넷만 켜면 욕설 문자가 쏟아져서 들어갈 수도 없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내 기분 알겠네. 그녀가 차갑고 쓰게 웃었다. 넌 네가 피해자인 척하지. 떠나고 돈 다 빼가고. 이제 와서 상처받은 성인군자 행세야? 넌 내가 사고 나서 죽길 바랐잖아. 내가 받아쳤다. 내 죽음으로 돈 벌 생각하면서 농담 따먹기 했잖아. 진심 아니었어.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아, 진짜 극성 맞네. 아니, 수진아. 아, 넌 그냥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익숙지 않은 거야. 그녀가 다가왔다.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 넌 그냥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걸 그만둔 것뿐이야. 그녀의 표정이 도끼로 가득 찼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가 소리치며 조리대 위에 있던 머그잔을 집어 나에게 던졌다. 간발의 차이로 빗나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꺼져. 내가 폰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달려들어 내 손을 세게 내리쳤다. 날 쳤어? 내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경찰 부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진짜 바닥이네. 나는 번호를 눌렀다. 네, 폭행 신고하려고요. 아내가 저한테 컵을 던지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네, 전 안전합니다. 그녀는 아직 여기 있고요. 그녀가 뒷걸음질 치며 눈을 크게 떴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부부싸움이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바닥에 깨진 컵 조각과 내 손등의 상처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녀가 빨개진 눈으로 한 번 뒤돌아보았다. 네가 날 망쳤어.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내가 말했다. 네가 자초한 거야. 그녀는 벌금형을 받고 다음날 풀려났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그 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더 이상의 문자도 소란도 없었다. 오직 침묵,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